헌법을 개정하면 이제 그때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아무튼 1919년부터 지금까지 104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104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계 변방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으로 우뚝 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재작년 2021년도 7월 1일 날 유엔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엔의 무역개발회의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트타라고. 거기서 세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2022년도 개발도 단계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7월 1일 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분류가 바뀌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셔야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공식적으로 2021년 7월 1일부터 선진국 국민이 된 거예요. 선진국 국민이. 그래서 우리는 선진국 국민입니다. 지금. 그러니 이 대한민국이 지난 100년 동안에 이룬 성과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본받고자 노력하죠. 물론 뭐 미국이나 이런 데야 그렇지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보다 후발주자들은 전부 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가 열심히 공부하고 따라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누리호가 성공을 했죠. 그래서 7번째 우주 개발에 참여한 나라가 되었고요. 또 지금 현재 국방력, 군사력을 이제 가늠하는 그런 이 기관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6위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핵을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래식무기 얘기하는 거예요. 6위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손흥민 나와서 뛰는 거 보면 기분 좋죠? 예. K-파워는 어때? 방탄소년단. 하여튼 K-방역, K-무비, 쭉쭉쭉쭉 K-시리즈가 요새는 이제 옛날에 제가 뉴욕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한국 식당에 가면은 한국 사람 손님만 있었는데 작년에 가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많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1982년도에 처음 뉴욕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서양 사람들이 저를 보면 Chinese? 그래요. No. Japanese? No.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Korean? Yes. 근데 지금은 코리안이 먼저 나와요. 그럴 정도로 대한민국이 위상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세계 변방에서 세계 중심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1953년도에 6.25 전쟁이 났잖아요. 1950년에. 그리고 1953년도에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지 지금 70년이 되었죠. 그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0도 안 됐거든요. 지금은 35,000달러, 곧 4만 달러도 될 거예요. 요새 이제 원화가 약세여서 보통 한 1대 1000 정도 돼야 되는데 요새 1350원까지만 올라가고 이러니까 달러 베이스로 하면 이제 이렇게 우리 국민소득이 좀 낮아 보이는데 이제 우리가 세계 한 10위까지 갔다가 그 환율 때문에 지금은 한 13위 정도 이렇게 되어 있죠. 등등. 아무튼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은 세계 중심에 가 있고 선진국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요. US News and World Report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미국의 US News and World Report, 그리고 펜실베니아 대학의 유펜이라고 하죠. 유펜의 왓슨 스쿨이라고 하는 그 학교가 유명한데 그 왓슨 스쿨하고 같이 세계의 국력이 어떻게 세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나라고 하는 걸 공동으로 조사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대한민국의 국력 순위가 세계에서 6위라는 거예요. 여기 세계에서. 이제 여기에 쭉 경제력, 혁신 능력, 경제 안보, 영향력 이런 걸 다 해서 점수를 매겨서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본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국력이 세계에서 한 6위 정도 된다. 미국이 1위고 그 다음에 독일이 4위, 2위, 3위가 빠졌잖아요. 2위, 3위는 중국하고 러시아예요. 그 다음에 5위가 영국이고 6위가 이렇게는 6위가 우리 한국이죠. 참. 그리고 이제 7위가 불란서고 일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기분 좋죠? 박수 한번 치세요. 제가 이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봤어요. 이게 좀 혹시 뻥튀기를 했거나 또 사실과 다르거나 할 건가 하고 제가 자세하게 리뷰를 해보니까 비교적 제대로 잘 평가했다. 이렇게 판단이죠. 하여튼 이렇게 기분이 좋죠. 그래서 G7이라고 해서 세계의 7대, 7대 강국하고 비교해도 우리 한국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 자, 이제 1919년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 104년이 지났는데 또 앞으로 100년이 올 것 아닙니까? 그 100년은 어떻게 할 거냐? 그 100년이 정말 중요하다. 요즘에 저는 그런 걱정을 해요. 2021년부터 하필이면 그 해가 우리가 선진국이 된 해인데 인구가 1년에 20만 명씩 줄어요. 20만 명씩. 일할 사람이 있어야 국력이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걱정이 아니죠. 혹시 지금이 우리 대한민국이 정점에 가 있는 때라면 어떻게 하지? 앞으로도 지난 70년, 그러니까 6.25 전쟁이 끝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계속 우상향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만약에 지금을 피크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약화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들도 우리보다 가난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행복하고 더 부유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지? 하는 고민이 있어요. 지금 남북 문제가 심각하죠? 핵 문제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공직자들 지난 3년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저도 같이 고생했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겨우 극복했지만은 그때 주름살진 민생이 지금도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민생은 어렵고 남북 문제는 이렇게 심각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롭고 번영하는 그런 한반도로 가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과연 이게 되겠나 하는 걱정이 있어서 앞으로 100년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려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아요. 쓸데없이 정치도 싸웠었고
싸움만 하고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이재명이죠. 뭐 2년 가지고 이런저런 짜져 쌓고 불필요한데 정력을 낭비하느라고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경악한 것은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유기가 된 거거든요, 국력이. 그런데 R&D를 제대로 하려면, 연구를 안 하면, 그러면 실력이 떨어지죠. 그러면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큰일이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자,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천천히 변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것은 아메리카가 천하를 통일했다는 뜻이에요. 세계의 1국 체제, 강대국이 미국이 다 석권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팍스 아메리카나가 기울어가고 있죠. 특히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이전에는 미국이 세계의 지도국이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말하자면 질서를 주도하는 규범 기반의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맏형과 같은 역할을 했었거든요, 미국이. 그런데 그러려면 뭐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국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런 거 안 해.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우리가 세계의 어른 노릇을 하냐 하면서 미국이 퇴조하기 시작했죠. 사실은 그 이전부터 미국의 힘은 조금씩 약화되고 있었어요. 원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미국과 소련 양대 진영으로 나눠진 것을 냉전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는데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소련이라고 안 하고 소비에트 유니언이라고 안 하고 러시아라고 얘기하잖아요. 러시아라고. 그래서 그때 이 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이 이제 전 세계를 제패하는 1국 체제가 된 거예요. 그 전에 양국 체제였다가. 그런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월스트리트에 있는 그 쌍둥이 빌딩, 그때 비행기가 거기 가서 이제 그 빌딩에 불이 나고 화재가 나고 큰 문제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팍스 아메리카나가 퇴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1980년대에 중국의 개혁 개방을 추진했어요. 그때는 중국은 문을 꽉 닫고 폐쇄된 나라였는데 미국이 헨리 키신저가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또 핑퐁 외교도 하고 그래서 닉슨 시대에 이제 중국이 개방이 됐죠. 그때 미국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 중국을 개방시키면 중국이 먹고 살기가 좋아지고 부자가 되면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편입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했죠. WTO에도 가입시키고 미국에서 물건도 엄청나게 사주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굉장히 부자가 됐는데 중국은 미국 중심의 그 새로운 질서에 편입되지 않고 독자 세력으로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정경 분리를 통해서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 비슷하게 그때 이제 등소평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지만 정치는 완전히 공산당 중심의 그런 정치를
하다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이 미국의 힘이 이렇게 기울어져 가니까 전략 경쟁을 미국하고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세게 부딪히고 있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그간에는 안미 경중이라고 했죠.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한다. 그래서 안미 경중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득을 많이 봤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까지 중국하고 수교한 지가 한 30년 됐거든요. 1992년도에 수교했으니까 그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더 많이 벌어들인 돈이 한 6천억 달러 정도 돼요. 6천억 달러.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이득을 많이 본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울렁대는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죽을 지경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격화되는 미중 전략 경쟁이 앞으로 어떤 양상을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제 그 호두 깨는 건 너트 크래커라고 하거든요. 미국, 중국 사이에 끼어서 샌드위치 신세가 될 건가, 아니면 양측을 밀어내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공간을 만들어서 더 발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량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1년 반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일어날 때는 러시아가 금방 이기겠지. 근데 1년 반이 됐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크라이나에 뒷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유럽의 나토, 미국, 우리도 이제 이 무기는 공급하지 않지만 이제 살상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쪽에 민주 진영, 자유 세계라고도 얘기하죠. 그 자유주의 진영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권위주의 진영, 그것은 러시아나 중국을 비롯한 과거의 이제 공산 세력, 이 사람들은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어요.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보면 자유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또 동북아시아를 보면 북방 삼각연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이걸 북방 삼각연대, 또 남방 삼각연대, 한미일,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4대 강국이 있잖아요. 그게 미일 중러 아닙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남한하고 짝을 짓고, 러시아하고 중국은 북한하고 짝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3대3으로 맞짱을 뜨고 있단 말이죠. 그럼 결국은 이게 긴장을 고조시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보고 있던 중국이나 러시아와 멀어지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처음에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여러 번 부탁을 했었잖아요. 좀 북한 좀 말려달라고. 그래서 한때는 러시아나 중국이 말리는 척도 했죠. 말리는 척도.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동북아로 그렇고, 또 제가 아까 미국이 중국을 개방시키면서 결국은 자기네 질서에 편입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현재 이렇게 신냉전, 옛날에 미국과 소련이 경쟁하는 것을 원래 냉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자유진영과 그 권위주의 진영, 특히 옛날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좀 이렇게 그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어요. 이제 싸우면서 또 조금은 경쟁하는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이니까. 그래서 이 양 진영이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힘들면서 그 자유주의적인 미국이 만들어왔던 팍스 아메리카나가 퇴조하면서 지금은 중국 쪽에 줄을 서는 나라들이 많아졌어요. 최근에 여러분들 이란이 중국과 가까워졌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사우디아라비아는 전통적으로 미국하고 아주 밀착되어 있던 나라예요. 근데 요새 사우디아라비아가 중국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미국을 견제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릭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이게 브릭스인데 이제 이제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은 세계 나라들이 자기네들끼리 협력하는 그게 이제 브릭스인데 그 브릭스가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세력을.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이 다 이게 소련과 미국이 같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가 미국이 다 장악했다가 지금은 미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중국이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렇게 국제 질서가 변화하고 있다. 이 국제 질서가 가만히 있으면 편하죠. 근데 이렇게 변화하면 우리는 무언가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반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페닌슐라, 반도. 반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육지가 바닷속으로 많이 내려와서 삼면이 바다인 것을 반도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우리 한반도가 있고요. 저쪽 유럽으로 가면 이탈리아 반도가 있어요. 또 그 밑으로 오면은 발칸 반도가 있어요. 이 반도의 지정학 그리고 이중 냉전 이 반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래 냉전 시대가 종식되고 미국의 1급 체제가 되었다가 다시 신냉전이 들어서는 이중적인 냉전 시대. 이게 이제 지금 새로운 그런 상황인데 지정학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왜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4개의 나라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다 덩치가 큰 놈들이죠. 유럽에 제일 센 나라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이런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은 우리나라하고 사이즈가 비슷해요. 땅덩어리는 우리보다 조금 큰데 인구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특히 남북한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리고 뭐 스웨덴이다, 뭐 네덜란드다, 그 포르투갈이다, 스페인이다 이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다 작은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규모가 작은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 사강이 너무 큰 놈들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열강의 각 축장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북방 3강연대, 남방 3강연대. 이 각 축장이 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이 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서로 교차하는 데 있음으로 해서 양쪽을 다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또 양측의 협공을 받아가지고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러시아와 일본, 러일 전쟁, 청국과 일본, 청일 전쟁, 이때 우리 대한민국이 중간에 끼어서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이제 약점인 것이죠. 그런데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이태리 강도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면서 아주 번창했죠. 그 로마 제국이 나오고 그쪽이 이태리가 세계 속에서 굉장한 역할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발칸반도는 화약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반도라고 하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현재 이렇게 신냉전 시대가 되면서 이중냉전으로 인해서 분단이 고착화되고 남북관계가 더 어려워지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갈등을 하는데 우리와 관계가 없으면은 우리는 신경을 안 써도 되죠. 그런데 미중 갈등이 우리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서로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네하고만 하자. 중국은 미국하고 너무 친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딜레마에 처해 있는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은 한미 경중을 통해서 안보는 미국과 잘 친하면서 잘 감당을 해왔고 중국과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충족시켜서 우리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단 말이죠. 경제 규모도 커지고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국내적으로 코로나도 어렵고 인구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일자리도 부족하고 한판에 미중 갈등 사이에 끼어가지고 우리가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게 돼 있다. 그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신념 외교가 아닌 현실 기반의 외교가 필요하다. 신념 외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치 외교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우리는 미국이 좋다. 그리고 미국과 우리는 오랫동안 동맹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니까 미국에 완전히 몰빵을 하자. 러시아나 중국은 애초에 미국처럼 그렇게 우리하고 동맹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고 이제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계로 돼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이 더 높은 그 협력 관계이고 그 밑에 단계인 게 이제 중국이고 러시아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만 치우치고 또 러시아나 중국하고 완전히 등을 지게 된다면 국익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외교 정책은 너무 신념 외교 중심이고 실리 외교를 도외시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성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는 미국과 가까이 지내는 동맹 관계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철저하게 미국과 함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여러 개 정권을 거치면서 그것은 민주당 정권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정권 시대에도 미국과는 동맹관계를 철저히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나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해왔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이끌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방향을 딱 틀어가지고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교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국방 튼튼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힘이 없으면 경제력도 그렇고 국방력도 그렇고 외교, 안보, 문화적인 힘까지 힘이 있어야 발언권도 있고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의 존엄과 또 국민의 이해관계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튼튼한 국방은 기본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핵을 빼놓고 재래식 군사력이 한 6위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폴란드라든지 또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렇게 우리 비행기, 전차니, 폰이 이런 것들 방위산업 수출하는 거 보면은 기분이 좋으시죠? 예. 사실은 그런 거 말고 다른 걸 더 많이 수출하면 더 좋죠. 왜냐하면 무기는 그렇게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제대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쓰일 때는 꼭 필요한 것이니까 당연히 무기가 있어야 되죠.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일취월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사일 주권을 회복한 게 문재인 지난 정부 때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미사일 사거리 먼 데는 미사일을 못 보내게 연습도 못하는 거예요. 개발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미사일 탄두 중량 또 500km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꼬마 미사일만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것을 2년 전에 3년 됐네요. 벌써 3년 전에 그 사거리나 탄두의 무게를 이제 제한을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튼튼한 국방을 잘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군에서 자꾸 사고가 나고 제대로 못하고 그런 것들은 잘 고쳐야 되겠죠. 그리고 외교를 편협하게 해서는 안 되고 진취적으로 폭넓은 외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든지 지켜야 된다. 만약에 한반도의 평화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국민은 지금까지 지난 100년 아니면 70년 동안에 이룩한 산업화나 민주주의나 모든 것들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취 진취적인 외교로 한반도의 평화 시대를 꼭 열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한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라고 하는 그런 지정학 때문에 손해를 본 측면도 있었고요. 또 미국과의 동맹관계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운신의 북이 제한적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새롭게 변하는 국제 질서 하에서 우리가 외교 전략을 잘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3대 원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강과 균형과 개방적인 외교를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스스로 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강하지 않으면 자강, 스스로 강해지자. 그 다음에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그런 외교를 펼치자. 그리고 개방은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폭넓게 다 열어놓고 세계 모든 나라들과 외교적인 협력을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이렇게 저는 우리 외교의 3대 원칙을 자강과 균형과 개방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것은 원칙이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외교를 펼칠 건가? 포괄적이고 포회적인 한미의 전략 동맹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군사에 치중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 협력도 하고 배터리 협력도 하고 이 경제적인 측면에 한미 협력을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그래서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한미의 전략 동맹을 잘 유지하는 전략. 두 번째는 일본이나 중국하고도 잘 지낸다. 서로 존중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세 번째는 남북한이 공존을 하고 비핵화 평화 한반도를 어떻게든지 만든다. 이게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번째는 포용적인 다자주의로 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런저런 이유 붙이지 말고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리가 조력하고 협력해야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6위가 됐든 10위가 됐든 아무튼 아무리 평가 전환을 해도 20위 이내에 들어가는 10위권의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세계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면서 또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할 것은 기여하는 그런 노력을 펼쳐야지 우리가 고립되고 나만 잘 살겠다고 생각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3대 원칙과 4대 전략을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잘 설명해주는 한 교수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배운 건데 친미예요. 친미. 네? 친미. 미국과 친한 사람. 그 다음에 협일. 일본과 협력한다. 협일. 서구. 서양과 유럽이죠. 유럽과 연합한다. 그 다음에 화중. 중국과 조화를 이룬다. 그 다음에 통아. 이제 옛날에 러시아는 알아서 나오고 그랬잖아요. 통아. 러시아와도 통한다. 이렇게 정리를,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 그 출처를 밝혀야 되죠. 김훈규 교수라는 학자가 이렇게 현재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친미, 협일, 서구, 화중, 통아. 아마 그걸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 딱 어느 한 나라 일변도의 외교를 해서는 안 되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당당하게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기여해야 될 것은 기여하고 협력해야 될 것은 협력하면서도 지도국의 한 나라로
발돋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저희 전태길 전 총리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질문 될까요? 네, 질문. 아, 네.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처음 마이크가 그냥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예, 총리님 큰 의견이 많습니다. 해양구와 관련한 게 한 가지고요. 한 가지는 가벼운 걸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강의 중에 안비 경중 안보 협력 국가 연결수 국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제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국과 또 대충한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이걸 좀 풀어가야 되는지 그 중심에 지금 정부가 놓인 듯하거든요. 아까 잠깐 질문에 대해 말씀드렸던 우리 정률성 선생님이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해안이 좀 많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실은 우리 경북 총영사께서 전화가지고 자유당이라는 완전히 보수의 정당인데 나는 분위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총영사가 앞에 프랑스를 크게 붙인 거예요. 중공 그리고 해안은 너무 심하게 붙여놔서 총영사님 전화오셔서 프랑스를 빼줬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거는 중국에 대해서 축구부를 지금 한다 이렇게 하는데 빼주다 보면 정당의 프랑스가 뺄 수 없는 목적이고 그런데 이제 마치 이번에 우리들이 뭐가 그런 게 있어서 떼내게 했는데요.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정물성 선생님에 대한 우리 당국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저희 당과 시간을 보고 전문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이제 5.18 또 사임전을 되기 위해 너무 중공군 북한의 가장 합참 특기를 할 수 있냐 이런 게 있어서 하나는 말씀 보완하고 두 번째는 가벼운 거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신데 건강의 비결은 하루에 뭘로 지금 하시는 두 가지만 해주셨습니다. 예. 역사는 이렇게 자꾸 발전하잖아요. 역사는 진보하고 발전하죠. 그러니까 양국 간의 관계도 적이었다가 또 가까워졌다가 또 소원해졌다가 그리고 세계 질서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당장만 보면 그냥 거의 급한 것 같은데 또 과거를 돌아보고 또 미래에 펼쳐질 세계를 보면 그렇게 매사 이렇게 단선적으로 판단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정을성 선생의 생각을 성역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왜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지금은 한중 관계가 소원하지만 또 언제 한중 관계가 가까워질 날이 올지도 모르죠. 그럼 그때는 그러면 지금 모르는 사람처럼 했다가 또 다시 태도를 바꿔서 또 시작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관용의 정신을 남의 것도 존중할 때는 존중하고 또 남의 입장도 이해를 해주기도 하고 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한 내용 중에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 친미, 화중 아니었습니까? 친미, 화중의 관점에서 이 일을 보면 답이 나온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제일 중요하죠. 광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말씀들을 지도자들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하고 또 광주 시민들에게 잘 설명드리고 광주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진지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것은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국익 차원에서 그리고 또 우리 광주 시민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이 옳고 또 그렇게 하면 길이 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운동을 좀 하는 편이에요. 특히 이제 걷는 운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벌써 한 10수년 됐는데 매일 걷죠. 매일. 그랬더니 다리에 힘이 쑥쑥 생기더라고요. 그랬는데 하체는 힘이 있는데 그래도 좀 상체가 좀 약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 근력 운동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옛날에 일만 하고 운동을 전혀 못하던 때하고 지금처럼 일도 조금 하지만 운동을 할 때하고 보면 세월이 10년이 흘렀는데 지금이 더 건강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공짜로 말씀드렸어요.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또 멀리 광주 남부까지 달려오셔서 네. 그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세균 사장님, 제가 처음에 총재가 된 동기가 그때 열린 우리당하고 민주당하고 통합을 하나 안 하다가 하면 논쟁거리였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럼요. 그때 당시에 열린우리당 총재가 예, 의장이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 올림픽 대공원 거기 대의원들이 싹 모여서 열린우리당들이 막 프랑카드 들고 반대한다, 찬성한다, 통합을. 그래서 그때 정세균 당회장님께서 하나 내시더라고요. 이거 누굴 결정한다. 대의원들의 투표로 찬성이냐 반대를 그냥 할 때 명쾌하게 그 해답을 주려니까 그 식으로 막 대보고 막 나쓰고 찬성 뭐 답답해야 한다, 반대한다. 그 싹 없으니까 그때 보고 저는 대단히 결단이 있고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리고 왜 그렇게 어떻게 선선 대리 때문에 그럴지가 몰라서 항상 원론을 쓰거든요. 원론을 쓰니까 그러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원래 그렇습니다. 산속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산속에서. 부기장의 공기가 좋고 선세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강의 중에 3.1 운동을 1917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9년이었습니다. 1919년에 3.1 운동이고 10년 후에 강주학생 독립운동입니다. 10년 후에.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제가 1917년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분입니다. 앞으로 좀 너무 아까워요. 정말로 인상 좋으시고 정의롭고 부정부패 없고 원칙적이고 그러신 분이 우리나라를 이끌었으면 했는데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많이 들었습니다. 나라가 잘 되게 열심히 돕겠습니다. 저희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안구위에서 일하고 있는 기초 박상길입니다. 오늘 초기님의 정말 멋진 특강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초기님께 저는 평화 통일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남구가
아마 전국의 작은 정부에서 통일을 위해서 뜨벅뜨벅 걸어가고 있는 정부는 우리 강준남구청이 아마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어제도 우리 남구 효천에서 돌아선 역할이 우리 소중한 남구 주민들 많이 모시고 저도 같이 다녀왔어요. 아마 여기에 이 중심에는 국내 청장님의 역할이 진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시고 우리 공직자들 또 통일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과연 국민들이 그토록 원하고 또 통일을 향해서 염원하고 기대하고 그러시는데 국민들의 삶은 물론이고 통일에 대해서 현 정부가 과연 이게 옳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이냐에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통일에 대한 시대적인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할 역할이 무엇인지 총리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현 정부가 이 통일과 관련해서 그리고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게 제 길로 들어서야 될 텐데 참으로 걱정이 태산이죠. 그렇다고 해서 뜻 있는 국민들이 거기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제 36년 지배를 받았는데 그 일제가 이제 우리를 병합하고 나서 10년이나 20년 되었을 때 그때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독립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말 암울한 시절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을 끊임없이 했지 않습니까? 내가 못하면 내 자식이 하고 내 자식이 못하면 내 손자가 하고 아마 그런 심정으로 우리 조상들이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대한 독립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캄캄해 보이지만 결국은 새벽이 오는 거죠. 또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을 해야 그래야 세계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규모가 남한만 하면 5천만이고 북한까지 하면 한 7,800만 정도 되죠. 7,800만이면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와 이태리 이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북한에는 지하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라늄도 있고요. 유연탄도 있고 흑연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그걸 옛날에 제가 산자부장관할 때 확인해 보니까 우리 남한이 가지고 있는 한 30배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30배 정도. 철광석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개마고원이 제가 이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풍력발전 거기에다가 풍력발전을 거기서 하면 대한민국 남북한이 다 쓸 수 있는 정도의 발전량이 나올 수 있다. 그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북한은 통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피가 다른 나라들도 통일을 하는데 우리는 같은 한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일을 해야 되죠. 절대 포기를 해서는 안 되고 통일의 그날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인디안이 기후제를 지내는데 결국 비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 비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일의 그날까지 노력을 하면 통일이 됩니다. 더 많은 질문을 보고 싶지만 아마 시간 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열강을 해주신 저희 전태규 전 국무총리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청생이 전 총리니까 사진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단체로 주자 하나 깔고 수고 이렇게 참조. 감사합니다. 사랑열차 감사해요. 김교신 대표님 어디 계세요? 여기 오셨어요? 정돌성 의원님. 네. 아니 회장님. 네, 여기 지금 생방송 나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네. 오늘 말씀 들었는데 사진 한 번 찍. 예. 유영도 의원 진짜 경험 사진 찍으시겠어요? 자, 앞으로 단체로 다 나오셔서 찍으시죠. 앞에 뒤에 계신 분들. 부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부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쪽 앉으세요. 조금만. 자, 우리 구직자를 또 오세요. 네, 뒤로 찍고. 아유, 다 자, 이쪽에도 한 올려주세요. 자, 정생희 주인님 같이 합니다. 정생희 주인님. 오셨어요? 우리 사진 찍으셔. 의원님. 네. 말씀도 잘하고 화면빨도 잘 받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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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만 찍으시죠. 총리님 사랑해요 한번 합시다. 사랑해요. 아이고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구 황경화 의장님이시죠. 먼저 찍으세요. 먼저 찍으세요. 많이 찍으시고. 야, 좀
우리 같이 이럴 때 뒤로 조금만. 네. 됐어. 정방에 뭐 있지? 네, 찍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야, 오늘 노무현재단 노무현재 우리 여권이 우리 너 사진 한번 찍으라. 우리가 감사 사랑합니다. 자, 우리 총리님 사랑합니다. 자, 우리 일단 사진 찍어주시는 거예요?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네. 자, 우리 흑인들랑 네. 나도 총리와 운동을 한번 드렸어요. 그럼 손 잡고 한번 주세요. 네. 네. 저 이거 좀, 저 이거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자, 이거 찍고. 그럼. 네. 노동은 단독 사업을 찍어줘요. 저기 단독, 다른 사람 찍고 나서. 저도 찍으려고. 네. 실장님, 요쪽으로. 실장님, 요쪽으로. 이쪽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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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네. 네. 저 한경화 의장님 단독차 한번 찍으셔. 저 가셔야, 그래. 안 돼. 안 되겠네, 또. 시청장님이 말해놔서. 손 한번 잡고 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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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찍어줘. 한경화 아이고, 매. 아니, 앞에 가셔요. 제가 들고 있을게요. 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도 찍어. 네. 하나, 둘, 셋. 네. 네. 하나, 둘, 셋. 네. 유리님, 어서 오세요. 김병래 남부청장님, 여기 강당을 빌려주셔서. 그건. 예. 네.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 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정돌성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하나, 둘, 셋. 네. 어유. 혹시 뭐 이게 진짜 손하신 거 없죠? 사진 찍어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네. 나이가 들어가서 젊어질 때. 진짜 목소리가 더 쌩쌩해졌어. 목소리가. 아니, 사실이에요? 조금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확인하시겠다. 확인하시. 난 저기 찍으니까. 제가 있으면 아이고.
아니는 아니 봐야 될 것 같아. 봐야 될 것 같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기운 분리. 저기 놀아보네. 진짜 미치시게 됐어요. 아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국 경제를 빛낸 인물, 광주광역시 남구 김병래 구청장, 지역경제발전 경영부문에 선정되셨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김병래 청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씨. 그래. 청장님 말을 해주셨고 좋은지 않으세요? 올해 그냥 너무 고생들만 하시게 하고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냥. 너무 도전해야죠. 그 지난주에는 기장군수가 우리 저 동치구만요. 기장군. 그리고 이제 무주에 반딧불 축제가 있어서 거기를 갔는데 무주하고 기장군하고 자매결을 해가지고 군수가 왔는데 그 41세 손이라고 그러구만. 그래서 내가 대종에다 얘기를 해주려고. 우리가 뭐 이번에 좀 저 지방선거에 별로 좀 성과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냥 오늘 상당히 커요. 일단 위에서만 키운이죠. 그래서 내가 키는 물보다 진하다. 맞습니다. 우리 저거나 숫자가 상당히 적은 수족이 아닌데 돈이 기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루가 여기 왔었는데 네. 말좀 동원도 해주고 또 내가 어제 그때 장사하고 친하게 갔다 왔는데 본선이 부분에서 희균이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소프트를 그 사람은 아무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는데요. 이제 우리 막내인데 공천 받을 때까지는 난 관여 안 한다. 근데 난 나서기나 지가 열심히 하면 하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50이 넘었는데 자기가 판단해서 하는데 그 대신 나는 관여는 안 한다. 맞아요. 멋있는 치는 물보다 치는 게 안 관여해도 (2006년도에) 제가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전화 주셨었어요. 우리 집안에 여성 의원이 생겨서 좋다고 축하한다고 전화해 주셨어요. 생각나요 지금. 우리가 숫자가 별로 없어요. 저기 여자는 진짜 사진은 얼마 126만 8천 25만 명이요? 26만 오. 25는 그 사람 제가
또 앞에 제가 총무부터 선생님 오늘 우리 총무님 소개신 멘트가 아주 세게 들립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 총리님 모시는 게 영광이죠. 멘트가 알아서 들으시면 원래는 2층에 7층에 있었는데 이렇게 내리고 그래도 오신 가장 제가 처음 모신 거예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지금 이렇게 옮기고 나서 많이 못 보셨거든요. 전님 맞아 준비를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갖고 감사하다 말씀을 드리고 부총장실이 지금 여기가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우리 앞에 우리 총리 대통령 만드는 누구보다도 고생한 적이 제 눈으로 같이 봐놔서 압니다. 정말 저는 앞에 정치는 아니지만 그때 실패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선된 것보다도 실패는 했지만 떳떳하다. 가장 훌륭한 분을 우리가 지지할 수 있었다. 근데 이것이 끝이구나 생각하면 제가 떨어지고 나서 총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이것이 시작이 될 수 있다. 총리님을 국민이 국가가 부르면 언제든지 등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뜻만 따르면 됩니다. 저희들은. 김병래 남구청장은 제 이름만 끝자만 더 다릅니다. 저는 김병우, 김병래입니다. 아, 맞 그러네. 정말 훌륭한 사저대산 현민동 회원 하는데 정말 겸손하고 정말 훌륭한 구청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지지해서 강주에서 아직 젊으니까 큰 인물로 좀 키워줬으면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식구가 함께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구속에서 아까 우리 정부님께 윤석열 30% 나온 동네가 우리 동네입니다.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전국 최다 투표를 또 죄송한데 그게 뭐냐면 오, 전국 최다였구나. 남구가 이제 한다는 식으로 지역구가 해명을 지역구가 이제 봉선동에서 39.8% 나왔다고 그러는데 봉선동이 아니라 특정 투표소 여기 봉남이라는 동네 포스트 아파트 그다음에 내일 그 아파트 값이 지금 강남하고 같습니다. 15, 그런 것들이 있어도 됐다고 말씀드리고 갑자기 말이 좀 항상 물어보면 그 이야기를 못 보길래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는 아마 우리 손님께서 나오시면 지지율을 강주에 사용도 주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우천장 영광중 씨입니다. 네, 염산. 처음 듣는 건데요. 염산.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이래. 멘트가 있어요. 네. 나우천장 멘트가. 네. 우리 홍철이하고 정철이 우리는 정말로 바쁠 건데 총리 만나서 기회는 뭐든지 나버려. 또 우리 저쪽에 문성이도 서울시까지 얘가 지금 서울 향후의 사무총장 접수 총장 또 있죠. 영참 영광 우리 저쪽에 목포에서 정광남.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 총리 따라다니고 그 옆에 남석 씨 한번 이래. 우리 남석 씨가 남구에 사시는데 아이고 너무 회장님 새마을에 나오셨는데 우리 새마을 협의회 관계 시회장하고 있고 또 우리 총리 대통령 나왔을 때 맞아. 나도 봤어요. 어디 가가지고 진짜 일을 했었고 진짜 열심히 한개를 진짜 그리고 화성 강의 화성 군청에 강의 하시잖아요. 어쨌든 총리님이 그래도 사무학과 시켜주셔서 영광을 한답니다. 감사드립니다.
가서 사업 지금 잘하고 있어요. 맞아요. 여성 문제가 이래. 아, 저는 그냥 봉사꾼. 시집 때 봉사일꾼. 유일하게 매년 보지. 여성 동무가 시제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뒤치다까지 다 하고. 예, 봉사. 맞아요. 봉사. 성급 때 오빠 요 매일 하루도 안 빠지니 호성이 오빠가 또 고생 많이 하겠지. 진짜 사무실에서 매일 활동을 하고. 진짜 하루도 안 빠졌지. 특히 오늘 특별히 이제 가신 분은 가셨더라도 우리 총님한테 뭐 하실 얘기 있으시면 이런 기회가 자주 안 오니까 한 말씀 하시는 사람 있죠. 네. 저기 정연로입니다. 저는 밤에 저는 거짓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하루에 한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유튜브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총님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통령 임기가 60개월인데요. 제가 금방도 계산해 보니까 17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43개월이 남았는데 거기서 정확하게 12일을 빼야 됩니다. 1년은 우리 국민들이 정서에 1년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31개월 남았습니다. 저는 31개월 동안 이 나라가 저는 총리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께서 노무현재단 이사장님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지금 국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왕위에 있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총리님이 계시고 저희들이 있는 한 이 나라는 세계적으로 PB에서 더 떨어지면 안 되고 더 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리님께서 식사도 잘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이 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시라고 홀로가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도 잘하셔. 31개월에 딱 31개월 나오면 대한민국이 다 무너지라고. 그렇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사실 일정이 바쁘시니까 우리는 이래서 자주 모여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 우리, 대종에도 좀 잘 하도록, 저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참여해 주시고, 또, 그전에 뵐지도 모르지만 못 뵈면 내년 시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뵐게요. 예.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저하고 아이고. 근데 뭐 나중으로 영광으로 그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네, 아유, 알겠어. 그때 인사드렸죠. 네.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우리끼리 하기로 했는데 저기 했네요. 이거 또 오시면 제가 또 바꿀 테니까. 아,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해주시죠. 네, 고맙죠. 그러면 지금 남구청에 청장님실이 1층으로 바뀐 거예요? 네, 내려온 거예요.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이번 11월 달. 대단하네. 저번에 이거 좀 현장의 그 8기 공약사항에 네. 우리 부장님 내려서 네.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깜짝 놀랐어요. 공약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는 저희가 이제 그니까요. 저는 그냥 아예 청장실은 3층인데 왜 1층으로 가지? 했어요. 지자체 전체적으로도 밀집으로 이렇게 많죠. 그니까요. 처음 본 것 같은데? 그쵸?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찾아들어가고